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수요일의 MBN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대한민국 청와대는 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17분 북한은 기습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바로 2분 뒤에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습니다. 북한은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역대 최대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의도는 무엇일지, 그리고 북한의 2번이나 뒤통수를 맞은, 그리고 지금 격앙돼 있는 중국의 예상 대응도 말씀 부탁드리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5일간 잠잠했죠. 그러다 북한이 또 도발했습니다. 그러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최대 고도는 4,475km로 사거리 950km 53분간 비행했다. 그리고 이것은 신형 ICBM 화성 15형이고 발사에 성공했으며 초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이뤘다. 미국 본토 전역에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북한의 발표였습니다. 발사 신호는 우리 측에서 계속 파악 중이었고 대응 훈련까지 준비해 뒀습니다. 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2분 만에 즉각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벽 6시 긴급 NSC를 소집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북한의 교묘한 선택, 한국의 독자적 제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정책 안 바뀌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새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으로서 김정은 동지는 새용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됐습니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시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 will only tell you that we will take care of it. We have General Mattis in the room with us, and we've had a long discussion on it. It is a situation that we will handle. 노영 변호사님부터 전체적으로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지금 그 북한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이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예. 사실은 발사 장소랑 시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 7월 4일에는 화성 14형을 9시 40분 정도 오전에 그렇게 예. 발사를 했었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새벽 3시 17분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낮 시간이라는 거죠. 네. 게다가 또 7월 달에는 밤 11시 넘어서 또 발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에게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실질적으로 그 한미 정보 그 관련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노출을 피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예. 그 미국의 요격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네. 그러면서 중국을 약간 패스하고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맞아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체면이 많이 구겨진 상태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영향력을 회복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나온 이 발사에 대해서도 사실 오후 4시 넘어서 논평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이 단독으로 제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를 강력히 하면서 본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좀 낯을 세울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 김광덕 부장 먼저 하시죠. 네, 뭐 대부분 분석이 좀 비슷하겠지만 예. 어쨌든 이번 북한이 75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다시 한 거는 다목적 카드다. 네. 근데 너무 기니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예. 번째가 미국 본토를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과시해서 이번에는 1만 킬로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그래서 워싱턴 DC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결국에는 협상으로 가기 위해서 능력을 최대로 과시하는 거고 협상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예. 두 번째는 중국 제재에 대한 불만 표출이고 예. 세 번째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공조를 이제 밝혔는데 그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이런 도발을 보입니다. 네. 예. 중국의 예상 대응은 중국의 예상 대응은 어떻게 중국은 참 이번에 특사로 갔을 때도 김정은이가 직접 만나주지 않고 예. 그런데 여기 도발까지 하니까 네. 참 이게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사드 보복도 하지만은 사드 보복 이상으로 네. 좀 북한을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네, 뭐야 그럴 것 이러면서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사드 보복도 좀 제한적으로 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복에 들어가서 예. 유엔 그 여러 제재를 더 강력하게 하면서 네. 그 국경에서의 무슨 북한으로 여행하는 것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예. 북한에서부터 오는 광물 수입이라든가 여러 네. 가지 섬유로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또 금융적으로도 굉장히 북한 돈들이 또 중국의 은행에 지금 예치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이런 제재를 네. 확실하게 하려는 그런 네. 모습을 취할 거로 보입니다. 차명희 전 의원으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몇 개 얼마나 갖고 있는가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예. 어차피 어떤 수단을 쓰든 김정은은 핵무기를 이제 만들 거고 네. 중요한 거는 미국이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얼마나 김정은이가 도발을 해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넘어오느냐. 그렇지 지난번에도 사실은 괌 주변 운운했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미국이 이제 이 격분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그 미국의 의사를 그 김정은이가 읽었기 때문에 예. 이 쉽게 아마 미국에게 직접 도발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압박이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씩 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저는 무슨 뭐 몇 킬로미터짜리 뭐 4,500km를 위를 쏴가지고 1,000km 거리를 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거리다. 이거보다 제가 볼 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 수요 구역 내에 떨어뜨린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예. 이게 실제 뭐냐면 한 발 지금 김정은이가 약간 간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공해상도 아니고. 그런데 미국은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올 테면 와봐라. 우리는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인 압박을 주로 외교적인 압박을 주로 하지만 네가 좀 더 가까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옵션을 쓸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 미국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김정은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재면서 좀 빨리 좀 나 좀 봐줬으면 여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장에서 트럼프가 골프 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바깥에서 예. 꽝꽝 땡겨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떠들지 못하고. 예, 예. 그러니 좀 더 들어갔다가 쫓겨날까봐. 그렇지. 잡혀가지고. 네, 지금 현재 그리고, 대치 상황은 이런 국면입니다. 중국은 뭐 어떻게 대응할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도 좀 보였지만 중국은 없어요. 이제 이미. 아, 카드가 없다? 예, 중국은 없고. 예. 사실은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적절하게 자기 스탠스를 취하는 것.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는 듯 하지만 북한의 괴멸은 원치 않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괜히 애꿎은 한국만, 예. 사드만 이게 하는 좀스러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박상현 박사. 참 같이 논평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봅니다만 오늘도 이상한데요. 저는 이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림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시작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니 누가- 보통 안 맞거든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맞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서로가 인사만 쓰다가 보통 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그림이 진짜 마음에 들고 중국 입장과 관련해서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이, 겁나네. 아니 오늘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북한의 김정은의 의도는 가장 최고의 몸값을 만들어서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 빠져라 이거예요. 최고의 몸값이 뭘까요? 핵무력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고각도로 4,400km예요. 정강각도 쏘면은 13,000입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봤지. 그럼요. 이런 거지, 지금. 정상각도 쏘면 워싱턴 날아가는 거예요. 무섭지. 예. 이제 ICBM의 핵탄도 장착해서 우리는 날아가면. ICBM 완성을 했고 워싱턴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드디어 완성을 선포했어. 트럼프한테 어떻게 할래? 담판하자 이거예요. 중국은요? 빠져 이거예요, 중국은. 네. 그 얘기인데 거의 공감했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지금 시각이시고 네. 김현성 부원장으로 갑니다. 네. 일단 저는 이 과정이 위기이긴 하지만 예. 예고됐었고 잘 관리됐다. 그래서 발사하자마자 대통령에게 2분 안에 보고가 되고 NSC가 열리고 원점 타격이 돼서 일단 아주 관리되고 있다, 위기가. 예. 뭐 이걸 보여준 건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이미 27일에 정밀 타격 훈련 실시 권한은 대통령이 합참 의장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아마 즉각 국민들도 진행이 된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예. 안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늘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계를 위해서 제재와 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제재와 압박의 최강도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도 했었고 중국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서 경제 제재도 하고 지금 제재와 압박은 최고도로 가고 있는데 예. 과연 병행을 하고 있다는 대화 문제는 어디까지 맞느냐. 예. 지금 우리가 밖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하면 중국이 예. 춘따오를 보내서 특따를 보내서 얘기했던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대화 노력은. 그래서 차제에 저는 조금 더 서로 분발해서 이 최근 중국이 대외 정책을 숨어서 이렇게 도광양해에서 분발 유의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네. 지난번 주석 당대회 이후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선두에 서지 않겠다라는 중국이 선두 국가를 이제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숭따오를 보내고 한국의 사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선두 국가가 되겠다라고 나선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까 이후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저는 정리, 의미 예. 있는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고요. 네. 지금 서양호 소장 안 하셨네요. 예. 서양호 소장 청와대에 계실 때가 어떤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아니죠? 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있었는데요. 근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일반 국민들도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새벽 3시잖아요, 이게? 네. 그러면은 안 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 실장은? 그렇죠. 아니 안보실장은? 그리고 이미 네. 국정원과 안보실에서는 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예후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예. 비상대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합동참모본부하고 안보실에서 계속 보고 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사일 발사 신호를. 네, 저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소집이 된다는 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자고 있다가 그래도 전화가 다 소재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관련 그러니까 수석들? NSC에 소속돼 있는 NSC 위원들은 예. 대통령이 NSC 소집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소재 파악들 다 하고 있고 그때는 무슨 자전거 타고 보고하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아무튼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소집이 된 시적절하게 거다. 소집하고 대처를 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북한의 의도는 동계 올림픽 전에 마지막 도발이 아닌가. 이게 75일 만이라는 거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11번째, 그리고 올해 들어서 16번째인가요? 올해 총 15번이고 15번째. 미사일 20발 도발. 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동절기에 쏜 거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 얘기 예. 뭐냐면 북한이 기술이 낙후돼서 저 ICBM 차량 운반하는 차가 좀만 추워도 얼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잘 하지 않는데 한 건 뭐냐면 그만큼 다급했고 만약에 12월 넘어서 이것을 실험할 경우에는 평창 올림픽이 2월 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전 세계의 평화의 축전을 앞둔 올림픽 붐업을 찬물을 끼얹게 되면 세계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ICBM의 핵 고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시기가 지금이 그 제일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쏘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니네가 핵을 고도화한 것,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제 됐다. 따라서 북한이 저는 중국이 북한에게 전격적으로 대화, 몸값을 올린 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대화로 나서라라고 압박해서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남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압박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두고 볼 일이네요. 그 의견이 맞을지. 여당이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대통령이 3시 24분에 이 NSC 소집령을 내렸는데 왜 2시간 걸렸어요? 실제 소집되는 데까지 6시. 새벽 6시.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타고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회의하려면? 에이. 금방 모이면 되지. 그거 뭐 다 지난 다음인데. 아니 뭐 서울 시내에 있고 하니까 뭐 1시간 정도 소요될 텐데. 오는 시간이 있고 그거는 뭐 오면서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온다. 일단 판단이 되는 미리 거죠. 징후를 알고 있었다며. 일단 NSC에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조치는 다 됐고 NSC를 통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뭐 NSC가 그 곧장 열렸냐 안 열렸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추후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그리고 잘 됐는지 점검하고 이런 거죠. 이미 조치할 건 다 조치했는데. 원점 타격 훈련은 바로 3시 23분부터 21분간 도발 6분 만에 감행됐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갑니다. 우병우. 오늘도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병우는 집으로 갈까요? 구치소로 갈까요? 보시죠. 우병우가 추명호의 비선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뭐 절친으로 알려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죠.가 진술했다. 시인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 우병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숙명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검찰이 우병우 불법 사찰을 방조한 혐의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명단 작성, 이석수 뒷조사 등의 혐의도 역시 같이 혐의로 보고 있고요. 우병우 불법 사찰 방조 최윤수 구속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내일쯤 되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예.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네 번째 소환 우병우.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마지막 거물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병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입니다. 하고 포토라인 네 번째 서서 입을 열어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좀 묘해요. 이게 숙명이라면 뭐 사진 찍히기가 숙명은 아닐 거고 헤쳐나가는 것도 좀 이상해요. 뭐 저 벌을 받을 게 있다면 그걸 감수하는 것도 제 몫이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헤쳐나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걸린 혐의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아들 꽃보직 특혜, 처가땅 특혜 매매, 불법 사찰 혐의, 블랙리스트 혐의,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세월호 수사방해 등등 이루 열거하기가 바쁩니다. 이번엔 기필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까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지금 속보 전해드린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추명호가 국장이죠. 전 국정원. 우병우의 비선 보고하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그러려니 했다는 거죠. 뭐. 추명호 전 국장 민정수석실서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 건데요. 그 통상적인 업무 아니에요? 이석수 전 특감 감찰 섭섭하다고 저한테 항의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특혜잖아, 우병우. 이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될까요? 들어보시죠. 네 번째 소환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불법 사찰 지시하시고 비선 보고 받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뭐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국정원의 이석수 특별검찰관 불법 사찰 지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갈게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 나가는 동안에 한두 번 보니까 이것도 의견들이 다르시네요. 준비된 박상현 박사부터.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숙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워딩이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네. 상당히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으니 내가 혼자 아무리 우겨본들 또는 주장해본들 안 되는구나. 큰 권력이 바뀌었으니 내한테도 결국 책임을 묻는구나. 숙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속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정치 탄압 또는 지난 정권에 있는 인사들 탄압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제 바라겠느냐. 그 정권이 무너졌는데 내가 당당하게 임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저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영희 변호사는 생각이 같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얼마 전에 검찰 관계자를 만났는데 네. 이번이 마지막 승부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거 더 이상 언제까지 이번에도 끌어요? 만약에 안 되면 더 이상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잡아 넣고 싶은 게 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내 숙명이 아니고. 네, 저는 최고 난이도의 마지막 관문을 헤쳐나가는 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러나 한번 붙어보자. 이전과는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달리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고요. 그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의 최고 난이도 그 제일 높은 레벨이 92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가시라는 이름의 그 기사 캐릭터가 달성하는 레벨인데 저거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힘들어요. 근데 아마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을 그런 식의 이 검찰이나 이 국정농단 관련된 사범에 대한 수사의 마지막 정점에 있는 그 최후의 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어서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닌 걸로 저 들렸거든요. 그렇게 보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안 리니지 레벨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잘 아셔서 한번 궁금해서. 서영우 소장 쓰셨어요? 네.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검찰은 사실상 운명 공동체였죠. 그래서 검찰의 현직 검사가 우병우 전 수석에게 그 수사 속보를 검찰의 수사 방향을 알려주면서 대비책을 세워서 그동안 삼전 사기로 빠져나왔는데 아마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우리 검찰하고 민정수석, 우병우 수석은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더리 같은 운명체다. 그게 숙명이다. 헤쳐나가는 것도 제목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래서 몇 명이 내부 고발자들이 찍혀나가서 부지불식간에 압수수색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병우 검찰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공동운명체로 나는 이번에도 빠져나간다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찰공화국 대통령인 줄 아나 봐요. 뭐 한마디를 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뭐가요? 저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검찰하고 우병우를 말하는 거죠. 그럼 같이 100년 해료를 한다고요? 검찰하고 우병우가? 내부에 있는 검찰의 그 현재 적폐 검찰들을 그 뜻하는 것이겠죠. 그 정권만 바뀌면 또 우리 세상 온다? 네, 검찰이 우병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내에 존재하는 우병우 라인들은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부장은 제가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서 소장님은 항상 서 소장님 분석에 대해 제가 100% 공감해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오늘 상당히 뉴스와이도 품위 있게들 하시네, 패널들이. 네. 그대로 이 국어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느끼는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라는 말이 일단 있게 이게라는 게 뭐냐? 구속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속을 2번 피해왔고 지금까지 3번에 소환됐고 이번 4번째인데 구속을 뭔가 예감하고 있다. 구속이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라는 말은 이제는 그렇게 꼭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2번의 구속을 피했는데 이제 도도한 그 정권이 바뀌어서 도도한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의 강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3번째, 4번째 이 강은 내가 패싱을 하기 어렵다 이제. 그 레이저 눈빛이 오늘 긴 한숨을 쉬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전에는 기자들한테 레이저 눈빛을 줬다가 바로 표정에 드러납니다. 오늘은 긴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거기에 구속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원하지 않지만 그다음에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구속을 안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구속을 당하든 안 하든 그거를 어떻든 헤쳐나가는 것도 나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과거와 달리 구속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어느 정도 절감하는 거고 그걸 피해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뜻도 어느 정도 밝힌 그런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번에는 마무리 이제 패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기 누가 안 하셨죠? 김현성 부원장. 예. 네. 최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서 압수수색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황스러운 차량, 자동차하고. 핸드폰. 예. 그 이유가 이제 우병우를 돕는 검찰 내에 핵심 관계자가 있다라는 쉽게 말하면 빨대가 있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때부터 좀 자포자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이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가면서 했던 얘기의 핵심은 저는 김광덕 본부장님의 앞부분은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속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뒷부분에 헤쳐나가는 것도 내 몫이다. 이건 지금 상황이 뭔가 부당하고 내가 뭐 투사로서 이걸 이겨내겠다라는 뭐 그런 아주 오기와 아주 그냥 어찌됐든 그 지금까지 보여왔던 공감력 부족이 딱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능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흔쾌한 수능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병우 수석이 상당히 이번에 그 정치적으로 잘 대응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숙명이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개인적으로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건 상당히 나는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예? 나중에 정치하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이미 상황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좀 생각해보세요. 최순실이는 엊그저께 어떻게 했어요? 사형시켜. 그냥 탁 퍼져가지고 날 사형시켜라 이러잖아요. 우병우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사실은 좀 밉상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궁정농단을 이게 지금 흘려보낸 그런 죄는 있지만 지금 딱 보니까 저 정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데? 결연한데?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나는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탄압받는 거다. 라는 거를 이게 숙명이라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잡혀갈 것 같다면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신 김광덕 기자님. 이게 아니라. 왜 꼭 걸어요, 누구를. 미안합니다. 좀 품있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차명진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품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탄압받는 유상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헤쳐나가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난번에 처음 수사받을 때는 당당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탁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게 힘들지만 내가 헤쳐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림이 뭐냐면 이게 착 지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3명의 특검을 거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지금 뒤에 박찬호 특검이 또 이제 오고 있잖아요. 아니, 특별수사본부가. 자, 이것까지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올드보이에서 보듯이 다 이기면서도 다 지친 표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만만치 않을 거다. 분석하고 그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데 자꾸 남하고 같은 걸 찾아야지. 미안합니다. 다른 점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잘 안 보여요. 열심히 들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뭘 다르다고. 그렇습니까? 다음 질문에서 또 하여튼 여러분 답이 궁금해지는데요. 최윤수 전 2차장이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우병우는 왜 계속 모른다. 왜 최순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또 들어서 이걸 질문을 드리면서 준비된 자료 보고 오겠습니다. 추명호 국장이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도 묵인하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찰 내용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과 무슨 내용 말하셨나요? 혹시 그 추명호 국장 비선 보고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상관이셨잖아요. 따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제가 하여튼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일 국정원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차장으로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지. 오늘은 뭐 특별히 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 조사한 후에 그래도 좀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그런 없이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준비된 부분부터 길지 않게 박상현 박사님 준비되어 있네요. 네. 국정원에서 청와대 주변의 인사들을 청와대 정무수실에 보고하는데 이 엄청난 사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최순실 얘기를 뺐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국정원이 아니죠. 그죠? 그냥 동네에 있었던 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최순실 얘기를 싹 빼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국정원이 아닙니다. 보고했겠죠. 보고했고. 그러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맨 처음에 앞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처음부터 최순실 모릅니다. 계속 이랬어요. 이제 와서 안다고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한 판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최순실이요? 모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선 보고 대상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죠. 뭐 좀 특별했으니까 최순실은. 뭐 김현성 부원장 생각. 예. 저는 뭐 이걸 이제 우병우 스스로 이게 돌려버리는 순간 이 어마어마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농단했던 국정농단에 주범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나는 종범이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저는 이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제 숙명처럼 구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면 어떤 벌을 받는 게 가장 나한테 유리하냐. 형량에 있어서 내가 어떤 죄 정도는 받아야 가장 이제 이후에 내 행보에 좀 문제가 없냐라고 봤을 때 뭐 이런 헌법과 민주주의 농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 차명진 의원님 뭐 정치 한다고 예측하셨는데 이제 그 정치를 하더라도 이 민주주의 헌법을 농단했던 탄핵의 주범이다라고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관리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 관리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몰라야 되죠, 사실은. 우병우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을 몰라야 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상황을 왜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하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고. 답답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되고 지금 거의 지금 정말로 바닥까지 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들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좀 제대로 입증을 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를 수가 없다라는 그럼요, 거를 좀. 당연하죠. 그럼 서양호 소장 생각은? 이게 좀 우리 많이 드러났지만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과 국정원은 완전히 우병우 사단이 장악한 걸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자 절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도 추명호 국장도 우병우 수석이 심은 우병우의 사람, 오죽하면 2차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석수 감찰관 감시도 직접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손아귀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최순실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병우 전 수석에게 아랫사람, 차은태, 고영태 이런 사람들은 감시의 대상이지만 윗사람, 최순실은 심기를 보살피고 자기의 생사여탈감을 진 사람, 상급자로 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비선 보고하고 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부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광덕 부장은 어떻게 쓰셨어요?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잘 알았을 거로 저는 보이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계속 모른다는 전략을 펴고 있을까? 그건 뭐냐면 자기가 민정비서관이 된 후에 민정수석이 됐죠. 그 과정에서 우병우의 장모하고 최순실의 어떤 친분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골프장 가서 골프 쳤다는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하시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돼서 저는 됐을 거라고 보고. 근데 민정비서관을 하는 순간 처음부터 안 겁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이게 화약고가 터진다면 그건 내가 아는 최순실이다. 그리고 이 소위 그걸 넘버1이라고도 하고 넘버2라고 그러는데 권력 서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연히 넘버1이고 넘버2인 셈인데 이 넘버2에서부터 많은 박근혜 정부 최소한 정권이 끝난 뒤에는 문제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때 탄핵까지 예상은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앉아가지고 지진이 온다 이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 할 때 이미 박근혜 위험하다. 정부의 문제가 나중에 터질 때는 무조건 최순실로부터 시작된다. 그건 내가 아는 최순실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 모드로 들어갔고 최순실과는 가급적 직접 연락하지 않고 그래서 모르는 거로 계속 절대로. 그다음부터 전략이 폈기 때문에 현재 검찰에서도 쉽게 꼬리를 잘하는 사이인데 물적 쉽게 증거를 꼬리가 잡히지 남길 않고 사람이 있는 아니에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은 모른다고 안 했죠? 우병우가. 대통령도 모른다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누구시죠? 그거는 모두 다 공개석상에서 다 본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관리만 하지 말고 박근혜 본부장이 좀 더 박근혜 대통령 관리를 좀 잘해드렸어야죠. 그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먼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 무슨 역작을 그리셨나? 시간이 좀 걸리셨네요. 예. 뭘 그리신 거예요? 그 우병우가 최순실을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최근에 우병우가 민정수석이라면 사실은 국정원으로부터 사실은 이 내정에 관한 보고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우병우가 그거를 악용하거나 이제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모른 척한 경우가 문제인데 저는 최순실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요. 사실은 최순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정하게 최순실의 그 정보를 일부러 흘려버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흘려버리는 것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게 정윤회 문건 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성공했죠. 성공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병우가 공식적인 요 문을 통해서 최순실이 오가지 않고 비공식적인 문을 통해서 최순실이 오가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다 쉽게 관리하는 얘기하면 거죠.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순실에 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서면 보고를 안 받고 제가 볼 땐 구두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지가 혼자 나라 걱정 다 한 거예요. 최순실 대통령이 최순실이라고 박관천이 얘기했는데 아마 속으로는 그 뒤에 내가 있는데. 그리고 원래 그림 저희가 드린 거에는 모자는 없었는데 왜 씌우신 거예요, 모자를? 이제 공식문에 을 지키는 이제 경비, 우병우 책임, 요 공식문은. 근데 비공식문은 우병우 책임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붓 하나하나에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요. 다 의미를 이렇게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는 알면서도 저렇게 흘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원인 제공자는 최순실이지만 실제 이거를 국정농단을 실제적으로 모양을 만든 사람이 우병우 씨예요. 이게 자기가 이 정보를 분명히 알았으면 손을 썼어야죠. 그리고 국정원은 어떻게 할까? 지금 딱 한마디만 최윤수 말씀하십시오. 딱 한마디만.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전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도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석사 좀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만 중심을 잡았다고 얘기하면 판이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민정수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인데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변호하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몰랐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최순실을 알았다고 얘기하면 모든 판이 뒤집어지는 거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호랑이에 올라탄 겁니다. 끝까지 사진이 나와도 그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추명호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는데 추명호가 무슨 국장 했는지 아시죠? 국익정보국장이었습니다. 국익정보국장. 다시 봐도 이거 웃기잖아요. 국정원도 바꾼다니까 그 얘기는 잠깐 이따 해드릴 텐데 국익정보국장이에요. 타이틀이 국익정보국장을 한 건지 사익정보국장을 한 건지 도대체가 이것도 개명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 개명 얘기도 이따가 좀 하려고. 그러나 저러나 이렇게 우리는 6분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참 보시기 편안하고 하실 텐데 왜 사람을 피하실까요? 왜 정치를 하셨을까요? 참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외로운 인생이시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 전 대통령 근황입니다. 가족도 안 만나 변호인도 필요 없어 한 달간 외부인 접견이 0명이랍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의도된 단절인지 왜 이러시는 건지 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면회, 접견 모두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 박지만 형제들이 있죠. 서양이, 박근영, 신동욱, 누님 언니 잘 지내시죠? 할 텐데 구속 직후 방문하고 그때 만남이 불발된 이후로는 이제 아무도 안 만나는 게 가족도. 국선 변호인단은 지금 뭐 선정이 됐는데 한 번도 접견을 못하고 편지 한 번 보냈는데 안 만나겠다고 그러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대답이 없으니까 요청은 계속할 것이다. 3차례 편지로 접견 요청을 했지만 처음 접견 거부하고 뭐 그다음에 답장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윤 전 추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감 당시 동행했고 접견 가능 지인으로 등록돼 있지만 영치금을 더 넣어야 했는데 어쩌나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사 사임한 후에는 접견을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병원비 240만 원을 대납했지만 못 뺀 지는 오래됐습니다. 사실은요, 구치소장이 거듭된 설득을 했답니다. 네, 이건 MBN 어제 단독 보도로 보내드린 내용인데, 이미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교도소장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 두 분은 말을 들었대요. 96년에 교도소장이 설득해서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은 재판에 나갔답니다.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나오시네요. 네, 들어보시죠.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근영님 화이팅! 화이팅! 네, 대표님!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여쭤볼게. 형님이 이러시면 어떠시겠어요? 잘 좀 오해 같은 거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죠. 예. 그래서 구치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 전 대통령님하고는 연락을 좀 취하셨나요? 아유, 전혀. 네,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심정도 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런 시간을 드려야죠. 면회 가서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냥 울다가만 나올 건데 그런 시간이라도 우리가 뺏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평소에 이런 일 있기 훨씬 전부터 부신 기능 저하증에 많이 시달리고 계셨으니까 잘 치료받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소망이죠. 박지만 씨도 오늘 본청 오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렇게 기자님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엄두가 안 나서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님의 그런 건강과 그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부쩍 애를 쓰고 있다는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뭐냐면 대통령께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연애 관련 일체를 거절하는 걸 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날 길이 없지요. 제가 다녀왔죠. 왜냐하면 그게 풀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하러 갑니다. 오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못 뵙고 그냥 오셨습니까? 자, 어떤 말씀 나셨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 나오셨어요? 변호인단 합류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박 전 대통령이 가족이나 뭐 측근들 일체 면회를 거부하고 있는 왜 그러는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 본인의 성향이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 주로 많이 만나는 성향은 아니셨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대인관계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갖다 많이 찾는 성향도 아니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현재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지금은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갖다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를 갖다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재판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도 만날 필요가 없고 이전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관계였던 사람들을 가서 이 마당에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접견을 할 사람이 결과적으로 없게 되는 거지요. 이건 누가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노영희 변호사? 네. 심리학 박사 수료 노영희 변호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구치소나 이런 곳에 수감되어 계신 분들은 그 외부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소식이 궁금해서 그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서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재판의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을 알고 싶어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사실은 접견을 하게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재판 결과가 너무 예상이 된다. 당신들이 더 이상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당신들을 만나서 나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구차하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저렇게 혼자 긴 시간 하루를 이틀을 한 달을 보내는 거는 쉬운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인 것 같아요. 박근혜 전 견디게 대통령을 하는 견디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자존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자존심이죠. 자긍심, 자존심. 김현성 부원장으로 갈까요? 예. 박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몇십 년을 견뎌오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추측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는 큰 일을 겪거나 큰 병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지가 5단계로 심리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 나는 아니야. 내가 그런 죄를 졌겠어? 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아, 왜 나한테만 이러냐?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아, 그래, 내가 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좀 이렇게 하자. 근데 그런 심리를 보이다가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울 단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그러니까 거부하고 부정하고 분노하고 싸워봤지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포기하는 단계, 그 기간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박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어떤 기질과 그분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수용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박상영. 네. 김영성 부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도와줬던 조력을 했던 변호사들까지 다 물렸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재판, 사법적인 판단은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해서 요즘에는 또 국정원 특활비를 어디 썼는 문제가 또 초비에 가시되고 있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자, 사법적인 판단은 대충 답이 나와 있고 변호사들은 아무 도움도 안 됐고 뭐 국선 변호인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법투쟁,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투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구속돼서 사실상의 정치적인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농성이다. 그렇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상황이 갈수록 첩첩산중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국정농단, 직권 남용, 여러 가지 이제 뭐 뇌물수수 이런 게 나온 상황에서 최근 특활비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법리 투쟁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는 거는 이제 사실상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고 이제 정치 투쟁의 일환으로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결국에는 몇몇 9년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벽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안 만나니까 교도소에서. 근데 몇몇 9년을 제가 보기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지금 지난 한 달 동안이 그랬다니까 11월 동안에다가 12월 내년 설 전에 한 석 달 동안은 최소한 하지 않을까. 면벽 3월, 3개월.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자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또 다른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식을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80년부터
정계 입문한 1998년까지 18년 동안 은둔의 세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예, 청와대로 대통령 재직 중에도 또 안방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생각이 됩니다. 차명희 전 의원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목표는 자신의 죄를 경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1심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재구속된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1심은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나에게 무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깨끗하게 여기서 좀 더 잘 보여서 내가 죄를 깎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예. 아예 여기 보세요. 국선 변호인까지도 그래 너는 그냥 거기 있어 하면서 2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2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긴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온갖 굴욕과 여지 모욕, 그다음에 실망 이런 거를 참고 견뎌내는 건데 다들 말씀하셨듯이 18년을 견뎌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마 제가 볼 때 2심까지 견뎌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조마조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즘에 시간을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책 읽는지 아세요? 영어로 된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책을 읽는데요. 콘돌리자 라이스에 대한 책. 그러니까 이건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대망이라는 책 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대망이라는 책 다 안 봤을 거예요. 그게 건수가 되게 많잖아요. 60권인가 그래요, 그게. 3부까지. 안 보고 시간이 안 가니까 그 영어로 된 거. 책 다른 걸 바꿔도 돼요. 영어로 된 거를 그렇게 이제 보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아마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본인을 위해서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정당국 얘기로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하고 거동은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 얘기로 갈 텐데요. 서영호 소장. 네. 이런.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야청청 코스프레라고요. 오히려 대규모 매머드 변호인단을 꾸리고 주변에 접견을 많이 하고 정치적 공세를 자유한국당에서도 강화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다 생각하고 접견도 거부하고 재판도 거부하면서 스스로 나약하고 혼자뿐인 사람으로 자신을 코스프레해서 오히려 소나무의 푸름은 겨울에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소나무의 푸름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겨울 이 혹한의 정치 보복기에서도 나는 나 홀로 견뎌낸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리 대응을 포기하고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는 듯한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을 거부하고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큰 기관에 계신 분들은요 가끔 큰 착각들을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도 일단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 건데 말이죠.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 댓글 수사해가지고 골치 아픈 것보다 그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검찰하고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 비리로 원세훈 개인 비리로 검찰에 빅딜 제의했을까?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원세훈의 알고 있었을까요? 원세훈의 속내 이렇게 여쭤보면서 상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속죄악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실. 2013년 4월에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국정원 댓글 수사 무마를 위해서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병합 수사되도록 빅딜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 조직적 개입, 직원 연루 이건 반드시 차단해야 됩니다. 원세훈 혼자만 잡혀가라 이거죠. 원 전 원장 개인 비리 사건이 터지면 파장이 커지고 속죄안 카드는 소진될 것이다. 라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한 보고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빅딜을 시도한 거죠. 검찰 수사팀 관계자 그 정식 개통 통하지 않은 자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성사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랍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 기소 지시하고 2013년 6월 4일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0일 원세훈 억대 수수 의혹 이 개인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그럼 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거 건설업자 비리 이건 검찰이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한 것이다. 국정원발
이건 듣지도 못했다. 이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증인께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위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야권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정치 권력 차단을 강조하는 등 선거 개입을 다수 지시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취임사에서도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의 엄정 중립 이걸 강조했는데 맞는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라,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려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정원의 조직 구성상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1심 재판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뭐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저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뭐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북한에서 계속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 정책을 여러 형태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무슨 뭐 인터넷 댓글을 쓴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건 몰랐다고 지난번에 최후 진술에서도 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 예. 국정원법은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재판 결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가 발표했습니다. 일단 저 박상호 박사 먼저 쓰셨네요. 네. 네,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개인 비리로 끝내고 싶은 거죠. 국정원의 문제, 국정원 조직의 문제로 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국정원은 반대하겠죠. 마침 지금 이 문제를 틀 수는 없으니까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비리가 있어요. 그걸 끝내자. 그런데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뭘로 보지? 아주 괘씸한데? 내가 그 국정원 조직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원세훈 전 원장도 사건이 여기까지 가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했으면은 어쩌면 딜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안 간다고 봤기 때문에 버티다가 하나, 둘, 세 개 뻥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는. 김현성 부원장님.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국정원과 군이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부정선거다. 그래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안위에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선 무효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딜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에 문건에 나왔듯이 그 검찰 수사팀에게 정무 감각이 없다. 눈치도 볼 줄 모른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갈아버려라. 자꾸 윤석열도 그때 갈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검사가 그때 없었으면 이게 뒤에 불거져 나올 수가 없었고 그렇죠. 그냥 덮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당선 무효를 막기 위한 국정원과 검찰 간에 큰 딜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했던 시기가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이거든요. 네. 그 바로 다음에 온 사람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에요.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그리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 최동욱 총장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검찰에 딜했지만 최동욱 총장 라인에서 다 이게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최동욱 혼외자서 얘기가 터트린 거죠. 거 아니에요? 네. 결론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다 무산되고 현재까지 이제 오게 된 셈이어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섭고 허망한 조직인가 하는 것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그 허망함을 좀 미리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니까 저런 일하는 거죠. 뭐 서양호 소장 하셨어요? 네, 국정원은 국가안보하고 국가정보 빼놓고는 뭐든지 하는 데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두 개만 못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예. 과연 국정원이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의아할 정도인데요. 예. 아마 국정원의 속내는 원세훈을 넣을 테니까 국정원은 빼달라고 한 것은 국정원을 위해서 원세훈이 희생해라 라고 하는 의도라고 볼지 모르지만 원세훈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희생해라라고 들려서 아마 결코 수용할 수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 지금 뭐 저리 전부 다 엮여가지고 김광덕 부장. 저는 한마디로 이거를 요약하자면 심장은 지킨데 신장 일부는 내줄 수 있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 비장. 그러니까 심장이 없으면 완전히 이게 멎어버리잖아요. 네, 생명이 이제 끝나버리는데 신장의 일부를 내줘도 목숨은 건지는 수가 있잖아요. 잘 관리를 하면. 예, 그런 전략인데 뭐냐면 심장은 뭐냐? 박근혜 정부의 박 대통령 자신과 바로 국정원을 뜻하게 되고 신장 일부는 원세훈의 개인 비리. 이제 이걸 내놓으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 댓글이 문제가 되면은 이게 결국 선거 부정의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대한 정당성 여부 거의 국기문란 이렇게 돼버리면서 선거 불복의 여러 가지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전략을 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원세훈 원장은 그걸 대충 흐름을 알고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게 한번 실감했을 겁니다. 권력 무상이죠. 뭐 차명희 전 의원님. 기본적인 내용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국정원 조직에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를 저는 이렇게 상징해봤어요. 거기 동물이 용하고 사자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뱀으로. 그죠? 무서워요. 이제 근데 참 이런 사례가 사실은 우리가 본 첩보 영화에 많이 나와요. 본 시리즈 아세요? 본 슈프림, 본 프라이머시? 계속 그 뭐 속편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서가 이제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조직이 불편한 임무를 맡긴 사람을 희생시키잖아요. 제거시키잖아요. 근데 잘 안 희생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버티는데 이제 원세훈 원장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저기서 버티는 건가? 아니면 야 이거 내가 그래도 원장이었는데 아니면은 자기가 그래도 조직의 원장이었으니까 내가 그럼 다 뒤집어 씻게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누가 국정원이 지금 18년 만에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는 거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한두 분만 서영호 소장부터. 원래 국정원이 대선 때는 항상 국정원 조직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매번 대통령 독대할 때마다 세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정보, 아무도 모르는. 두 번째가 자신의 정적, 경쟁자에 대한, 야당에 대한 정보. 세 번째가 측근, 자신이 하늘같이 믿는 측근에 대한 그 보고를 하면서 그동안 대통령들이 나는 장님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대통령들이 권력을 잡으면 국정원 축소가 유야무야 되곤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볼 때 차라리 경찰청 산하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서 충격적인 그 개편을 해서 국정원 없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준다면 국정원이 새롭게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박사. 아이고, 서영호 소장님 아주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네요. 경찰청 산하, 뭐 설마 그게 원하는 바는 아니고 그만큼 혹독한 비판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국정원 TF팀에서 만들어냈던 국가정보원의 위상은 저는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세계 국제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요람으로 만들라. 제목도 대외안보정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 북한 정보를 총람할 수 있는 최고의 요람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도 북한 정보를 할 때 대한민국 대외안보정보원을 통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대한민국의 대외안보정보원의 대북 정보통만큼 믿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정보의 요람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한마디만 하면 이 칼은 칼잡이한테 줘야지 그 엄한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간첩 잡는 거는 국정원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전공이었잖아요. 그럼요. 국정원이 지금 문제가 된 거는 간첩 잡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오래 그렇게 해왔잖아요.
해외 그것이 첩보기관은 그러지도 않았는 예, 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CIA 보세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떼어내야지. 만약에 경찰청에게 간첩 잡는 일을 맡긴다? 그럼 경찰청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데 이거하고 섞여버리면서. 서영호 소장 그냥 아이디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있는데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한 생각이다. 아니, 간첩이 많습니까? 간첩 조작을 많이 했습니까? 국정원이. 그런 정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니까 그걸 잘 알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이런 뜻을 앞으로 잘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못했다고 그럼 또 잘못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김광석 부장. 이름을 바꾸는 거는 뭐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 전에 처음에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그다음에 국정원 거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줄임말로 하면 뭐로 해야 되느냐? 대정원으로 해야 되느냐? 안정원으로 해야 되느냐? 대안정원으로 해야 되느냐? 정원은 정원인데 가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 근데 분명하게 근데 이름을 바꿔도 중요한 거는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바람직한 역할을 아까 말했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역시 이 대정원, 안정원이 최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해외 그리고 산업정보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정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름값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현직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 입에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건가요? 현직 국회 부의장의 색깔론 아니냐. 심재철 의원이 이틀 연속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틀 연속 뜬금없는 심재철 의원의 내란죄 발언이다. 왜 나올까? 문재인, 임종석, 서훈, 윤석열 법치 파괴의 내란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사과하고 부의장직 사퇴하라.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뭐라고 말했냐면 문정부 내란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TF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이다. 그리고 물리적 폭동 아니라 이념적 폭동도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해석을 하셨고 적폐청산 자료 공개하면 사퇴해야 된다. 내란죄란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입니다. 폭동한 자. 수괴는 거의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죄입니다. 우원식 원내대표 아닌 밤중에 홍두깨 대꾸할 가치도 못 느낀다. 노회찬 의원 내란죄, 정신착란죄, 정신재란 의심 임채정 전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내 귀가 의심스러워요. 비정상이에요. 시민단체 심재철 명예훼손혐의로 고발 들어보시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가치를 무시해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 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면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동이 아니라 소위 기능적인 폭동으로도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닌 밤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네, 이건 짧게 차명진 전 의원부터. 제가 한국당은 일단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곤란할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도로 앞에 처음 나가보고
그 트럭이 지나가는데 땅이 흔들린 걸 보고서 엄마한테 엄마 지진이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 심재철 기억력도 부의장께서 어릴 적이를. 이 바퀴벌레 한 마리 보고 괴물이다 그러시는데 예. 그게 조금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시고 하여튼 형님 죄송합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영 비판하실 때는 따끈하게 비판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형님이 왜 나오고 그럽니까? 방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이제 해명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으로서 저 정도의 말씀을 진짜 저렇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걸 억지 개변을 하시는 것인가를 따져서 비판할 저는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요즘에 그 TV 개그 프로에 아무 말 대잔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성 부원장님. 사실 제과 가치가 별로 저도 느껴지진 않는데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뭐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관땡이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고 전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치를 외면한 국민들의 가장 큰 죄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사실 이제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뜬금없다,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식의 반응은 상당히 초조하고 수세에 몰렸을 때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초조해 있다. 그럼요. 이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영호 소장. 네. 보수 쪽이 색깔론을 들고 나올 때는 또 선거가 다가왔구나.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렇긴 하네요. 선거가 또 오네요. 이길 수 있는 건 뭐 생활이든 자치든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영 대결로 아마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국민들이 용서할까 모르겠습니다. 때가 오고 있고 초조하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좋고. 김광국 부장 생각은? 예, 초조하고 그래서 저 알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오버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해도 근데 오버 발언을 하면은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하죠. 해도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본인은 뭐 적폐청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전혀 누가 설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고 차분해져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뭘 꼭 말씀하셔야 제가 볼 때는 일말에 진실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조사위 하는 사람들이 그 비밀 문건을 다 그냥 막 열어보고 나중에 무슨 뭐 인가 비밀인가를 받긴 했다는데. 그건 뭐 일말의 진실 지금 이 얘기하고는 다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얼마든지 법정에서 지적할 수 있죠. 그거는 상대 측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란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는 어쨌든 위험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은데 점입가경입니다.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다고 합니다. 보시죠. 제가 일단 판넬부터 보여드리고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갑자기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개명 권유한 사람 얘기를 꺼냈을까? 홍판표가 홍준표가 된 이유 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때 아닌 개명 논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여쭤보면서 지금 내가 개명 권유했고 개명 허가도 내가 얻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주영 의원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무슨 소리야? 청주지법 윤영호 법원장님 덕에 개명을 했다니까요? 저녁을 같이 먹다가 개명하라고 하셔서 이제 물어보니까 역술가가 똑같은 뜻이다, 준자. 그걸 써라, 판자 대신에. 그래서 내가 준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올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제 정무수석이 된,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이 찾아오니까 우리 당 의원들 자꾸 잡아가지 말아요. 그리고 수석이 칼춤을 오래 추면 국민들도 식상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들어보시죠. 대표께서 이 한광을 다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전드립니다. 주말 이틀 동안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대표께서 원내대표 경선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파를 없앤다면서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기 모순이기에 유감입니다. 국회에서 상대방 여당이
그리고 정권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당대표를 그렇게 모략하고 음해하는데 이를 나서서 방어하는 우리 당내 인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실상을 개강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네, 이건 아주 짧게 한 말씀. 김광덕 부장부터. 쉽게 말하면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주영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다. 예. 이주영 의원이 이제 평소에 저도 듣고 그랬었는데 홍준표가 홍판표 검사 시절에 홍판표에서 홍준표를 이름 바꾸는데 내가 권유하고 그랬다 하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셨다면서요. 그 말을 부정함으로 있어 그 사람 이주영 의원이 권고한 게 아니라 당시에 법원장이 권고해 준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주영 의원의 말의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견제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서영호 소장. 네. 홍판표가 홍준표가 되었다고 친박이 비박되겠냐. 다가오는 원내대표 선수에 이주영이든 홍문표든 친박 원내대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가 나는 품격이 없다. 정치는 품격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그랬대요. 또. 네, 저는 이런 식의 뭐 이름 개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품격 없는 양심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84년도에 개명은 정말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법원장이 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걸 경선에 나와 있는 이주영 의원에 대한 반경용 카드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엔 좀 타당하지 않고 정말 품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이주영 의원도 그렇게 오늘 공격을 또 했네요. 김현성 부원장님. 예, 저는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홍 대표님께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바퀴벌레, 기생충, 고름, 암덩어리 이분들하고는 절대 정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분간 사람들로 표현하시고 아니 함께 당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현 박사로. 지금 이 논쟁의 배경에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있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내대표 경선은 지금 친홍과 친박의 싸움으로 좀 대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주영 의원이 나와서 자꾸 홍준표 대표와 친한 척하고 그러니까 뭐 개명 얘기하면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영 의원한테 나하고 친한 척 좀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개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동안의 실체를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원내대표 하지 않았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나오기만 여러 번. 2번 나가서 떨어졌는데. 당대표에도 나가셨었고. 제가 돌아가면 또 항의 전화 받을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 자기 권력에 대한 독점욕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되게 다 내쳐요. 네. 이게. 근데 박근혜 대표는 자기 아버지 백 때문에 그게 오래 갔다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본인에게 돕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알겠습니다. 피곤하실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부끄럽지 않은 정당들을 좀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6분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